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개강했는데 핵심 정리 기본 문제풀이 OT 자료랑 그다음에 강의 계획서 잠깐 볼게요. 오늘은 이제 OT여서 시험이 없어서 바로 7시에 시작했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는 7시 반부터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시험 보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30분부터 딱 시작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면은 핵심 정리 기본 문제풀이 OT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목차가 있는데 1회차부터 8회차 있죠. 기본 문제 50선인데 기본 문제집은 행정법 25문제 딱 필수적인 문제만 좀 실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개별법 25문제 해서 딱 50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2달 동안 1회 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핵심 정리 논점표 있죠. 그래서 기본 문제랑 연계되는 핵심 정리 논점을 같이 범위별로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2달 동안 최대한 이제 필수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과정이 사례기출 종합문풀이죠. 그 과정을 풀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풀이 방법, 유형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유의사항 보시면 테스트는 오픈북 허용이에요. 그래서 처음 써보실 거예요. 아마 답안지를 처음 써보기 때문에 우리 기본 이론 과정에서 빈칸 넣기로 해서 단어를 좀 친숙하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문장 연습인 거예요. 문장 연습.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어떤 문제를 내드릴 거냐면은 기본 문제집 있죠. 요거. 여기에 있는 문제를 한 문제에서 2문제 아예 똑같이 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뭐 의의를 써보는 거나 목차 아니면 법조문을 테스트하는 문제들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험 끝나면은 수업 시작 때 한번 다시 제가 아주 미니 강평으로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문제여서 첨삭은 없는데 간단한 강평은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복습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진도 나가는 형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픈북은 허용이긴 한데 내가 내년에 유예다. 그리고 뭐 생동차인데 무조건 붙어야 된다. 그 다음 연도는 기약이 없다. 시험 준비를 못할 상황이다 하시면은 최대한 암기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요거 하나는 좀 외워오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논점 하나라도 외워오시면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오픈북을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직장 병행이신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이제 1차랑 같이 준비를 하셔서 조금 바쁘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 제가 아직 실무 강의를 다 못 들었어요. 다른 과목 비중을 좀 더 해야 돼요 하면은 일단 오픈북이라도 하셔서 쫓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의사항 보시면은 주차별 기본 문제를 진도별로 필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이죠. 이번 주는 1번부터 5번. 그거를 우리 공단 답안지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에도 시험지랑 이렇게 답안지가 같이 나갈 거예요. 이거 한 권씩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지 형식으로 된 이런 답안지를 구매하셔가지고 문제 1번부터 5번을 그냥 손으로 베끼시면 돼요. 손으로. 그래서 실무도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실무 공부? 실무도 처음에 베껴봤죠. 그런 것처럼 우리 법규도 지금 과정에서 한번 베껴보면서 익숙하게 답안지와 익숙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브 또는 핵심 정리의 단권화 작업 이렇게 되는데 서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꼭 작성해야 되냐 이런 논의가 있죠. 서브를 만들어야 되냐. 자, 요거는 2년차 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 꼭 제가 서브를 만들어야지 공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말리진 않는데 2년차는 좀 비추긴 하고 그 다음에 3년차. 자, 우리 3년차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1차랑 2차를 동시에 붙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뭐 1차를 이미 한번 붙어보신 분이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고 하셔도 그래도 좀 부족하거든요. 유예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분들도 비추. 그러면 4년차 유예분들. 4년차 유예분들한테는 저는 뭐 추천드려요. 서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서브 만들라고 하시고 저는 만들기 싫어요. 그러면 안 만들어도 된다.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어쨌든 서브를 만들려면은 4년차 유예 이상부터가 그나마 서브 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좀 이런 분들한테 좀 실효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동차, 생차, 그죠? 생차
2년차, 3년차들한테는 비추입니다. 그래서 안 만들고 그냥 핵심 정리를 단거나 하셔가지고 여러 번 보셔서 그걸로 이제 서브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서브를 꼭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2년차 유예인데 하루에 공부 시간이 14시간 이상이어서 할 게 없습니다. 뭐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유예분들은 시간이 많다. 그리고 나는 꼭 서브를 무조건 만들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제 서브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FM은요. 각 행정법 학계에서 유명한 교수님 있죠. 행정법. 그 기본서를 강사책 말고요. 그 교수님 책. 예를 들면 홍정선 교수님, 박균선 교수님 제일 유명하죠. 그래도 그래서 홍정선 교수님이나 박균선 교수님의 기본서를 이제 사셔서 그 부분을 주제별로 문, 학, 판, 검으로 목차를 나눠서 쓰시는 게 서브를 만드는 거예요. 즉 답안지 분량으로 그 주제에 대한 목차, 보통 일반적으로 문학판검이죠. 또는 뭐 다른 주제가 있다. 그럼 그 주제에 대한 목차를 쭉 빼서 이 2권 이상 박균선 교수님, 홍정선 교수님 기본서를 2권 이상 펼쳐놓고 아, 이 교수님은 학설을 3개를 썼네. 이 교수님은 학설을 4개 썼네. 그러면은 서브 만들 때 학설 몇 개 써야 돼요? 4개를 쓰는 거예요. 그죠? 어떤 교수님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교수님은 3개야. 그럼 3개 끝 이렇게 하는데 만약 4개짜리 교수님이 들어왔어. 그러면 얘 학설 하나 비네. 학설 하나 비니까 어떻게 해요?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2권 정도를 고르셔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FM입니다. 이게 FM으로 이제 서브를 만드는 건데 지금은 요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다? 핵정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그냥 핵심 정리를 보시면 되는데 핵심 정리를 저는 다시 한번 또 서브를 만들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서브를 저는 핵정을 한번 다시 요약해보고 싶어요. 이거 이미 요약한 건데 그러신 분들 위해서 그 제 네이버 카페 게시판 가시면 수강생 전용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에 목차 키워드집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 게시판 가시면은 목차 키워드집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2번째로 만드는 서브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냥 목차 쭉 쓰시고 옆에다가 키워드 쓰시고 목차 쭉 쓰시고 키워드 쓰시고 요렇게 만드는 서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방법은 사실 2년차 유예나 3년차들이나 생차들도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내가 서브를 만들겠다. 이거 뭐예요? 거의 책을 만드는 수준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비추를 하고 핵심 정리를 저는 한번 다시 간결하게 쓰고 싶어요. 아니면 내 식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쓰고 싶어요. 아니면 제가 좀 더 추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목차의 키워드 정도 이렇게 쓰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목차랑 키워드 그럼 어떻게 써요? 제가 이미 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예시로 넣어놓긴 했지만 제가 직접 쓰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 있어요. 제가 직접 쓰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은 또 2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분들은 저는 컴퓨터 아니면 아이패드로 쓰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그 디지털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아날로그로 아예 손으로 써보고 싶어 하신 분들은 방법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조그마한 수첩 있잖아요. 그 수첩에다가 목차만 쭉 쓰시고 그 다음에 2번째 반복하실 때 거기다 키워드 한번 추가하시고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작업도 있고요. 또는 그냥 이 답안지에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답안지랑 좀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목차랑 키워드를 쭉 적어보시는 연습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 답안지랑 친숙하기 위해서 뭐 일기도 뭐 답안지에 써라 이런 강사들도 있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서브를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서브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행정법이나 이제 교수님들 기본서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서브를 만드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4년차 이상 수험생들 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생차나 2년차, 3년차 분들은 그냥 목차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고 저는 이것도 싫어요. 저는 글 쓰는 거 싫어요. 그러면은 그냥 핵심 정리 책을 그냥 거기다가 이제 뭐 별표 아니면은 형광펜 하시면서 거기다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거는 이미 벌써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돌돌돌 이렇게 돌려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답안 작성과 문제 분석의 팁인데 이 답안지는 좀 쉬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교시 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료가 우리 이제 OT 자료 2번째랑 그 다음에 필기 노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걸 한번 펴볼게요.
자, 보시면 올해 시험장 갔다 오신 분들 막 사실관계 길고 막 힘들었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이제 딱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문제풀이 접근 방법이라고 써져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김양기 교수님 사례집에서 제가 일부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문제풀이 사례는 이렇게 풀어라 하는 걸 이제 제시해 준 거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자 원 보시면은 사례 해결의 단계 및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일단 문제를 딱 봤어요. 사례를 딱 봤어요. 여기서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해당 분쟁 사례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명확하게 하는 일이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세 줄 내려가시면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1번. 그럼 그 순서는 뭐냐? 사실관계 분석. 사실관계 분석. 그래서 이제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보시면 쟁점의 파악. 그래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어떻게 쟁점 파악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법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적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이 결론이다. 그래서 이 순서로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사실관계 분석 보시면 문단 바꾸셔서,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주어진 사례에서 사실관계는 보통 자, 축약된 형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확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가정적 포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조건들을 요건을 다 안 주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만 보고, 아, 요거는 충족이 됩니다. 그 이하 후술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의문이 있더라도 밑줄 쳐볼게요. 상상력을 동원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주관적 사실 파악이나 사실관계를 보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이제 주어진 요건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 가정적 포섭을 하되, 너무 많이 가면 안 돼요. 그죠? 너무 많이 가면 안 돼요. 아예 논점을 일탈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냥 자신의 생각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가지고 판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어진 사례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기초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 그죠? 일반적인 경험 법칙에 따라 사물의 본질상 당연히 포섭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파악하여, 밑줄 쳐볼게요. 법적 의미를 구성한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건 다 빼고, 그죠? 쓰잘데기 없는 내용 다 빼고 법적 의미를 분석해야 되고요. 밑줄 쳐볼게요. 주된 사실과 부대적 사실을 분별. 법적 의미 있는 사실을 판별해야 한다. 마지막 줄만 밑줄 쳐볼게요. 즉, 이 사실관계에서는 중요한 것만 빼야 돼요. 그죠? 법적 의미. 즉, 우리가 답안지의 논점을 쓸 것을 빼먹어야 되는데, 그죠? 빼놔야 되는데, 자, 그거를 주된 사실, 그 다음에 부대적인 사실,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즉 이게 바로 주논점, 우리가 법학에서 말하는 주논점과, 자, 부논점, 뭐 부수논점 이렇게도 말하죠. 부논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딱 논점 하나, 물론 이제 문제 4번 정도는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 1번, 2번급 이상은 보통 주논점이랑 부논점을 섞어서 줘요. 그래서 요거를 판별하는 능력도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주논점은 뭐겠어요? 그 문제에서 핵심 논점, 중요한 논점이겠죠? 출제자가 사실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써야 돼요? 목차를 잡아서 배점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부논점은요. 이게 밥이면 얘는 반찬이에요. 그죠? 반찬. 그죠? 그러니까 요 부논점은 배점을 살짝 적게 잡아서,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뭐 목차를 한 줄 처리한다든가 간단하게 쓰셔야 돼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의 파악으로 보시면은 마지막 문단을 볼게요. 1쪽의 마지막 문단. 자, 법적인 쟁점은 밑줄 쳐볼게요. 하나인 경우도 있고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쟁점은 크게 나눈다면 실체법상의 적법 여부 문제와, 밑줄 쳐볼게요. 쟁송법상의 쟁송 제기 요건의 충족 여부로 나눌 수 있다. 즉, 쟁송법상의 쟁송 제기 요건이라는 거는 심판이나 소송 요건을 말하는 거죠. 심판의 청구 요건이나 소송 요건을 말하고요. 실체법상의 적법 여부는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위법성 여부를 판별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쟁점 파악은 결국은 소송 요건과 우리 위법성 검토, 즉 본안 심리죠.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이따가 사유형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이따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쪽에 문제의 법적 검토.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3문제의 법적 검토의 첫 번째 줄 보시면 문제의 소재. 자, 우리가 로마자 원 뭘로 잡죠? 이론 같은 경우에 서나 서론으로 잡으시죠. 근데 우리 문제, 우리 보상법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재 또는 문제의 제기라고 쓰셔도 돼요. 이게 서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논점의 정리 다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제시된 쟁점의 검토 순서에 따라 논점을 구체화하고 관계법령을 해석, 적용하며 행정법 이론 및 관련 판례를 적용하는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는 관계법령, 행정법 이론, 관련 판례를 배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부터 뭐 하는 거죠? 이거를 계속 적용하고 응용하고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양가로 1로 내려오시면 법령의 검색. 첫 번째 줄 보시면 밑줄 칠게요. 근거법령 또는 관계법령의 검색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법규를 배우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법조문. 그죠? 법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법전은 비상법전 쓰셔도 되고 아니면 타 법전 쓰셔도 돼요. 법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비상법전 기준으로 저는 근데 페이지를 말할게요. 그래서 법전은 항상 어떻게? 애인처럼 끼고 다녀야 돼. 그래서 아침에도 보고 밤에 잠이 안 오면 또 보고 그죠? 자주 봐줘야 돼요. 그래서 법전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령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가로이로 내려오시면은 법령의 해석 첫 번째 줄 밑줄게요. 법령의 해석은 근거법규 또는 관련 법규를 찾아내어 그 의미의 내용을 밝히는 것. 그 다음에 문단 바꾸셔서 마지막 문단 법 해석의 논거로 첫 번째로 밑줄 칠게요. 행정법 이론. 그래서 법의 해석에 있어서 견해 대립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학설로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한 줄 내려오시면은 이러한 학설의 대립을 검토 적시하는 경우도 있고 제시된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원용만 하는 정도가 있다. 밑줄 쳐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법과 관련해서 법 해석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 그럼 견해 대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학설로 나오고요. 보통 학설 우리 뭐가 있어요? 뭐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적극설, 소극설, 뭐 절충설 뭐 이렇게 있죠. 제한적 긍정설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학설 이름이랑 보통 학설 쓰실 때 이름이랑 뭐 긍정설이면 긍정설 이렇게 이름이랑 논거 한 개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서에는 뭐 논거 5가지 뭐 10줄 막 이렇게도 있는데 답안지에 10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학설 이름 하나, 긍정설은 어떤 논거로 긍정한다 이렇게 논거 한 개만 쓰시면 돼요. 이게 FM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배점이 부족하거나 이 문제의 논점을 보니까 이거는 부논점이야. 이견이 있는 게 이게 주논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부논점, 소논점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원용하는 정도에 그쳐도 돼요. 원용하는 정도가 뭐냐? 학설의 이름만 나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논점에 대해서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나 이렇게 이름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나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안포섭 단계에서 사례 해결에 직접 관련되는 견해를 중심으로 적용하는 되는 바 밑줄 쳐볼게요. 마지막 줄. 통설 내지 다수설에 의해 검토하면서 필요에 따라 내가 만약 소수설을 취했다면 그죠? 필요에 따라 다른 견해 이해할 경우 효과를 제시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옆에 써볼게요. 차별화. 제가 앞으로 이제 차별화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 차별화 전략을 뭐 차별화라고 써주세요. 아니면 플러스 알파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는 차별화다. 차별화가 뭐냐?
자, 기본적으로 A라는 논점을 물어봤을 때 문학 판검 해서 검토에 결국은 결론에 내가 검토한 결론으로 사안을 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기본이에요. 그게 제일 기본, 그죠? 무난한 답안지,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소수설로 검토를 하셨어요. 그러면 소수설로 검토를 하셨을 때 그걸 사안으로 적용을 쓰시고, 다만 판례에 따른다면, 다만 통설이나 다수설에 따른다면 결론이 어떻게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효과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 점수에서 조금 더 얻을 수 있다, 점수를. 그래서 플러스 알파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거를 많이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3쪽. 자, 둘째로는 이제 법획성 논거를 관련 판례를 활용해야 되는데, 밑줄 쳐볼게요. 이 경우 관련 판례는 사례 해결에 직접적인 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원용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실무상으로 학설보다 판례가 중요시된다는 점에서 사례 해결의 논거로서 판례가 가지고 있는 유권적 해석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밑줄 쳐볼까요? 중요한 판례는 외워둘 필요가 있다. 판례 점수가 있습니다. 판례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설만 쓰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판례도 쓰셔야죠. 자, 그래서 중요한 판례 외워둘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만약 그 판례를 직접적으로 냈다 그러면은 해당 판례 또는 사안의 판례 또는 뭐 해당 판례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요런 목차를 이제 딱 끊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쭉 판례 문구를 쓰시는 거죠. 그럼 판례 전문을 쓰나? 저희는 이제 판사님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판례를 전문을 쓸 필요는 없고 보통 판결 요지 부분 있어요. 판결 요지 부분과 그 다음에 그 해당 사안에 연결이 되는 문장을 3문장에서 5문장만 쓰시면 됩니다. 전문을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판례 번호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판례 중요한 핵심 내용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그러면 토시도 안 틀리고 다 외우냐? 물론 그렇게 외우면 좋긴 하겠지만 그건 힘들겠죠. 그러니까 키워드로 그 판례에서 말하는 키워드,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시고, 이건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법정 용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입장. 그리고 입장에 도달하게 된 판례에 어떤 논거가 있다면 논거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 번호 외울 필요 없고요. 뭐 시간이 많으시다면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판례 번호 외울 필요 없고 대신 판례의 중요한 내용만 키워드를 따셔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계속 작업을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긴 한데 막 뭐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해당 판례만 외우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판례를 이제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단문하면 이미 문학 판검에 있는 그 판례가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그건 당연히 외우시는 거예요. 기본 단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떤 판례가 있을 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렇게 각각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넘버링을 하셔서 대법원은 무슨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헌법재판소도 있다면은 같이 꼭 써주셔야 돼요. 헌법재판소는 제가 그냥 헌재라고 쓸게요.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입니다. 이렇게 대비돼서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는 판례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교수님들도 다 알기 때문에 거기다 뭐 판례 번호 이런 거 쓰실 필요 없고 차라리 사건명을 적으세요. 그래서 꺽쇠 하셔서 사건명 쓰시고 여기 판례에서는 이런 입장을 취했다 해서 이제 사건명을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건명을 쓰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전화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기존 판례는 무슨 입장이었는데요. 판례가 변경돼서요. 지금 최신 판례는 이러이러한 입장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넘버링을 따서 적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판례 아니면 과거 판례 이렇게 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넘버링해서 쓰시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3기, 4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단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문풀이나 파이널 단과쯤 가면은 조금 유명한 판례나 아니면 최신 판례나 아니면 따끈따끈한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감정평가 업계에서 중요한 판례라든지 아니면 토지부상법 쪽에서 좀 뜨고 있는 판례라든지 행정법 쪽에서 뜨고 있는 판례라든지 이런 걸 나눠 드리거든요. 근데 만약 그게 실제 시험에서 유사한 사안으로 나왔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단문, 문학, 판검 적어주시되 문학, 판 하시고 이렇게 문학, 판 쓰시고 일반 판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문에서 외운 거 일반 판례 이렇게 써주시고 사안과 유사한 판례가 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요 사안의 판례 이렇게 적으셔서 여기다 3줄에서 5줄 더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토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문학, 판검 이렇게 적어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쪽에 양가로 3 이제 법령의 적용 뭐냐.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따라서 법령의 적용이라는 포섭은 대전제인 법령의 소전제 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용 여기다 밑줄 볼게요. 포섭 이걸 이제 포섭한다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구체적인 법 효과라는 결론에 이르는 법학적 3단 논법에 의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다 쓰시는 건 아니고 문제에서 필요한 사실관계 있죠. 그걸 답안지에 쓰셔도 돼요. 그래서 뭐 사업인정을 발령을 받았다, 뭐 사업인정을 뭐 신청을 했다 이런 사실관계들을 활용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요거 계속 연습하실 거고 마지막 줄 즉 법률 효과를 이끌어내는 법령 적용과 과정이 사례 해결의 과정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해결 결론 보시면은 밑줄 쳐볼게요. 첫 번째 줄 본론에서 검토한 내용을 어떻게 쟁점별로 간단하게 그 논과 해답을 제시한다. 그래서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하면은 1에 1에서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으면 대상적격, 원고적격 등을 충족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물어본 대로 그죠? 물어본 대로 답을 말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 하나 해결 방안 또는 다수 해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복수 논점인 경우에는 밑줄 칠게요. 각각 논점에 따라 해결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트렌드는 물음별로 다 나눠주죠. 그래서 물음 1에서는 어쩌고저쩌고, 물음 2에서는 어쩌고저쩌고, 물음 3에서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물음별로도 끊어서 이렇게 답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 보시면 복수의 논점이 존재하는 경우에 각각 논점의 검토의 부분에서 하나씩 해결하고 해서 결론에선 종합하여 정리하면 된다. 결국 마지막 해결, 사례 해결이라고 쓰거든요. 저희가 그 사례 해결에서는 답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연습을 해볼게요. 자, 한 장 넘어가시면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이제 로마자의 행정법 기본 구조인데 제가 필기 노트라고 드린 거 있죠. 그래서 필기 노트를 이제 옆에다 필기를 하면서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로마자 이 행정법의 기본 구조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 보시면은 사법적 구제를 위한 소재기가 있으면 법원은 먼저 요건 심리로서 그 소재기의 당부 밑줄 쳐볼게요. 소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은 보완 심리로서 소 제기의 이유 의무 밑줄 쳐볼게요. 소 제기의 이유 의무 즉 밑줄 칠게요. 행정권 행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 기본 이론 때 처음에 이제 배웠던 것들이죠. 그래서 소송 요건을 충족하며 본안 심리로 가서 그죠? 위법성을 판단해주고 그리고 심리를 끝나면 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이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결국 소송 요건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가서 소송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그러면 이제 위법성을 판단해 주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건심리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밑줄 쳐볼게요. 소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원고 적격, 소 대상이 되는 사항 대상 적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출소 기간, 제소 기간 네 하였는지 등을 검토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송 요건 뭐 배웠어요? 대원 피소기 이렇게 배웠죠. 그죠? 대상 적격이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우리 필기 노트 보시면은 대상 적격, 소송의 대상이라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대상, 소송의 대상. 자, 그리고 자, 우리 소송은 어떻게 구조가 짜져 있죠? 행정소송법에 보통 그죠? 취소소송. 그죠? 치소송. 즉 항고소송 중심을 만약 말한다면 치무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소송의 대부분 치소소송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치소소송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소송의 대상, 즉 치소소송의 대상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죠? 처분 등. 맞습니다. 처분 등. 자, 이 처분 등 어디서 나왔죠? 자, 이제 법적 근거를 대주세요. 그죠? 소송법 2조 1호 있죠? 그죠? 소송법 2조 1호. 자, 소송법 2조 1호에 해당하면 처분 등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행정소법 펴봐요. 소송법 2조. 비상법정 기준으로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소송법 폈나요? 자, 2조 보시면은 2조 1호. 자, 처분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끊어볼게요. 또는 그 거부, 그죠? 거부 한번 밑줄 치시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여기도 한번 밑줄 쳐볼게요. 및 그 다음에 끊어줘 볼게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결에 밑줄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답을. 행정심판법 2조에 뭐가 있죠? 정의에? 2조 1호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2조 1호에는? 똑같이 처분 등이 아니라 뭐가 있죠? 처분이 있죠. 한번 볼까요? 자, 행정심판법 펴봐요. 41페이지 비상법정 기준. 눈으로 한번 확인 한번 더 정확하죠? 자, 행정심판법 2조 1호 보시면 여기선 처분 등이 아니라 뭐라 돼 있죠? 처분. 그죠? 처분이 뭐냐 보시면은 행정청이 행하는 똑같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그 다음에 끊어주시고 또는 여기도 뭐가 있어요? 거부가 있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 재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분이라 하면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까지 말하고 처분 등이라 하면 뭐예요? 이 등에 누가 숨어 있어? 여기 누가 숨어 있는 거죠? 심판에? 그죠, 맞습니다. 재결이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소송의 대상, 치소송 제기할 때 일단 처분 등 그리고 처분이면 됩니다. 그럼 처분이 뭐지? 처분이 뭐죠, 그럼? 처분이 뭐지? 그래서 학자들이 방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처분이 뭔지. 처분이 뭘까?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뭐냐? 야, 법전을 행정법에 있는 법전 개별법 있죠? 뭐 국토법이든 뭐도 다 갖고 와봐. 해서 법을 다 모았어. 그리고 이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한 거야. 이거 처분인데 보니까 얘는 허가라는 이름으로 있네? 이거 보니까 얘는 면허라는 이름으로 있네? 얘는 이름을 보니까 뭐가 있네? 뭐 통지가 있네? 이거를 다 모았어. 개별법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 거예요. 이렇게 다 흩어져 있어. 그래서 얘네 특징을 뽑는 거예요. 얘네 특징을 뽑았더니 어떻게 했냐면은 행정청이 행해, 그죠? 행정청이 행해.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공권력 행사,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허가, 면허 이걸 다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이름으로 정해주자. 이름으로 정해주자. 그게 뭐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죠? 행정행위라는 이름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행정행위는 법전에 없어요. 법전에 없고 이건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정행위를 이렇게도 부르죠. 이렇게도 불러요. 강학상 행정행위, 학문상 행정행위. 강학상이 학문상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상 행정행위다. 근데 우리 쟁송법에는, 즉 우리 소송법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처분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강학상 행정행위야 우리 쟁송법에 있는 처분이 같냐? 요런 이제 논점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자, 어쨌든 자, 공권력의 행사 여기까지는 소송법으로 보든 뭐 학문상으로 보든 다 맞아. 처분이야. 즉 처분, 즉 행정행위의 종류 혹시 기억나세요? 행정행위 종류. 행정행위 종류. 그죠? 두 분밖에 생각이 안 나죠. 하면, 특인데, 공통수학. 자, 우리 핵심 정리엔 그게 어디에 있죠? 핵심 정리엔? 이게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한 바퀴 돌렸잖아요. 이제 이게 퍼즐 맞추기입니다. 자, 논점 19번. 핵심 정리로 35페이지 있습니다. 자, 하면, 그죠? 허가, 특허, 이런 것들. 그죠? 하면, 특인데, 공통수학. 자, 이거 처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허가를 대상으로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냐? 대상 적격 충족 처분. 그러니까 큰 논점은 아니에요. 그냥 허가라는 성질만 밝혀주면 돼. 특히 우리 사업인정. 사업인정은 뭐였죠? 성질이? 너만 특별히 해줄게. 너에게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줄게. 그 특별한 권리가 뭐였어? 나중에 추후에 수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그죠? 남의 땅을 뺏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인정 성질은 뭐였다? 그죠? 특허였다. 그래, 특허니까 뭐다? 처분이다. 행정이고 처분이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어. 그죠? 그냥 특허이고 처분이다. 법조 성질 쓰실 때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 허가, 면허, 특허, 인가, 공통수학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행정의 종류만 밝혀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만 쓰시면 돼요? 처분이다. 하면 끝. 이건 목차 하나로 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립이 되는 게 있죠. 자, 거부. 자, 거부는 무슨 거부든 다 처분이 되나? 그게 아니었어요. 요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우리 거부 같은 경우에는 자,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거부가 처분인지 여부가 있었죠. 그죠? 자, 거부라고 해서 무조건 처분이다? X. 그죠? 이게 객관식이었으면 X. 그죠? 자,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뭐가 있었어요? 그죠? 공권신. 그죠? 이제 두음은 다 기억해. 그죠?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고 국민의 권리에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자, 여기에 이견이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뭐죠? 그죠? 신청권 존부죠. 그래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자, 그래서 이제 공권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처분이냐 물어봤는데 문제에서 이제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시험장 가시면 눈을 크게 뜨셔서 그냥 처분이다가 아니라 거부 처분을 발령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만약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뭐 이게 허가인지 면허 이게 아니라 뭐죠? 거부가 처분인지 여부. 그죠? 처분에 대한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거부 처분에 대한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거부 처분 같은 경우에 논점 몇 번에 있었죠? 우리 핵심 정리 보시면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논점 60번에 있습니다. 이건 다른 색, 요 녹색으로 쓸게요.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찾았어요. 거부라는 멘트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게 소송 요건을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논점 60번에 있는 단문을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소송 요건의 대상 적격.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뭐 허가, 면허, 특허 만약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큰 논점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논점에 행정행위 종류의 19번이 있죠. 그래서 의의만 외우시면 된 거죠. 논점 19번. 이거는 논점 19번. 그래서 하면 특인데 공통수학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허가가 뭔지 의의를 적어주고 이 행정행위의 성질은 종률은 허가다. 그리고 처분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부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 공권시효를 적어주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아까 구체적인 법 집행이라고 했는데 사실행위는 처분일까요? 사실행위는 뭘까? 거기서부터 비롯된 노점이 몇 번에 있는 거죠? 논점 18번에 있는 거죠. 논점 18번. 그래서 강학성 행정행위야 처분이 같냐. 자, 근데 우리가 검토 어떻게 끌어오기로 했죠? 쟁송법상 그죠? 쟁송법상 처분 개념설. 이걸 같은 말로 학설로 이원설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죠. 즉, 이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해요? 처분의 개념을 넓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질적인 것도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림 한번 기억나시나요? 자, 처분이 있고 이 안에 뭐가 있다? 그죠? 행정행위가 있다. 그럼 그 행정에 속하지 않은 이 그 밖에 이 기타 등등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저 사실행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쟁송법상 처분 개념설을 택하시면은 권력적 사실행위나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다? 처분이다. 즉 어떻게 한다? 취소송 대상 요건 충족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분이라는 개념에서 논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일반적으로 하하면 특인데 공통수학으로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큰 논점은 아니다. 한 줄만 쓰시면 된다. 처분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대상적 격의 큰 논점이 아니에요. 그죠? 하하면 특인데 공통수학으로 나오는 경우. 그래서 이거 한번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거부는 저희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타 시험에서도 자주 나왔어요. 거부가 처분인지 여부. 그래서 우리 사안에서 반려되었다. 그러니까 거부라고 나와도 뭐 마찬가지지만 뭐 반려되었다. 또는 제하였다. 이것도 다 거부죠. 거부의 의미를 찾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부, 처분이 대기한 요건 이렇게 목 잘 뽑아 주시고 공권신 쓰시는 거예요. 공권신. 이렇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사실행위가 나왔을 때 처분인지 여부를 쓰는 건 이 논점 18번을 딱 단문을 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쟁송법상 처분 개념설을 택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한다? 처분이다. 해서 소송 요건 충족. 취소송 제기 가능하다. 이렇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처분에서 나올 수 있는 논이 요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 남았죠? 재결 남았죠, 재결. 자, 우리 처분과 재결이 있습니다. 자, 소송법 19조를 펴보시면 33페이지. 법전은 33페이지요. 자, 취소송의 대상. 취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분 등의 의미를 지금까지 본 거고 원칙이 처분 등을 대상하는데 다만 재결 취소송의 경우에는 밑줄 볼게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이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다. 자, 재결이 있다는 건 어디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행정심판을 거쳤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심판을 거쳤는데 거기 심판위원회 구성인원이 뭔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심판위원이 재결을 발령할 때 뭐 어떤 절차가 있었는데 절차나 형식을 지키지 않고 그 재결을 발령했어요. 그럼 그 재결 뭐예요? 위법이 있죠? 그런 경우에 뭐 하면 돼요? 재결 취소송 가면 돼요. 우리 행정소송법 입법주의가 원처분주의다 이렇게 외웠는데 그러면 무조건 원처분만 해야 하고 재결은 절대 소송의 대상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그죠? 재결에 고유한 이법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재결 취소송도 가능하다. 하지만 원칙은 재결에 고유한 이법이 없으면 뭐예요? 원처분주의죠. 그죠? 그래서 원처분주의.
그래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그래서 우리 소송법 논점에서 또 여기에 좀 큰 논점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등에서 출발해서 재결과 관련한 우리 소송 대상입니다. 우리 핵심 정리로 보시면은 논점 62번부터 그 다음에 64번까지 있습니다. 적어줄게요. 논점 62부터 64. 그래서 논점 62부터 64 이걸 적어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오픈북을 하셔도 어떻게 해야 돼? 오픈북을 하셔도 이 논점을 찾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 여기를 피시는 거죠, 그죠? 논점 62부터 64.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선생님 처분 변경 처분 너무 헷갈려요, 그죠? 기본서에서도 이제 행정법 교수님들도 그걸 혼용해서 쓰시거든요. 처분 변경, 변경 처분, 변경 처분, 처분 변경. 그래서 저는 아예 정했어요. 처분 변경 이렇게 썼어요. 처분 변경. 논점 이제 61번이죠. 61번. 저는 그래서 처분 변경이라고 이제 강의를 합니다. 용어를 혼용하지 않아요. 일부러. 자, 논점 61번 처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재결 심판 거치고 온 건가요? 심판 거치고 온 거예요. 이 처분 변경? 아니죠. 자, 이건 어떻게 변경한 거죠? 행정청 스스로 처분을 변경한 사안에서 종전 처분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후속 처분을 대상으로 할지 또는 이 처분이 금전과 관련된 거 있어요. 과징금 500만 원. 과징금 500만 원에서 과징금 200만 원을 바꿔줬을 때 또는 과징금 200만 원을 처음에 해놓고서 나중에 500만 원 내라 이랬어요. 그죠? 기분 나쁘죠? 감액 증액. 그죠? 감액 증액. 그래서 우리 스스로 처분 변경한 경우에 또 여기 논점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5번째. 저는 처분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송 대상에서 나올 수 있는 논점 이게 다예요. 1번부터 5번까지. 그죠? 요 단문을 일단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큰 그림 이렇게 먼저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적격했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원고 적격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50분 지났으니까 10분 끊었다가 이제 원고 적격부터 쭉 하겠습니다.